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사를 준비한 고려대학교 ICR 센터 소장 이황 교수입니다. 예, 오늘 행사는 경제학과 법학의 융합적인 관점에서 현 정부 공정거래 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센터에서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행사를 준비한 한국산업조직학회 이상승 회장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의 인사 말씀과 오늘 행사 취지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 공정거래 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고려대학교 ICR 센터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정거래법은 문제시되는 행위의 외양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경쟁과 소비자 우생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서는 법학과 경제학을 아우르는 학제적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현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에 대해 법학자와 경제학자의 교차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이황 교수님께서 기획하시고 산업조직학회의 공동주최를 제안하셔서 마련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에 앞서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오늘 세미나의 기조 강연을 맡으신 것은 매우 뜻깊습니다. 1981년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20년간의 역량 강화 기간을 거친 후 2000년대 초반부터 담합제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심사 등 본격적인 경쟁법 집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하신 강철규 교수님은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집행의 철학으로 타자위의 원칙을 정립하고 담합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제재, 기업결합심사의 실질화, 그리고 경쟁제한적 규제의 철폐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또한 피시민의 자기양변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적법 절차를 확충하였으며 대규모 기업 집단 정책, 이른바 재벌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강철규 위원장님 재직 시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위시한 글로벌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엄정한 경쟁법 집행을 시작했으며 이러한 노력은 2017년 1월 퀄컴의 프렌드 확약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 세계 경쟁당국을 선도하는 심결로 그 결실을 맺은 바 있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담합, 기업결합심사 등 전통적 경쟁법 영역에 대한 현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는 권남훈 교수님께서 내일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강철규 위원장님 재직 시 시작된 또 하나의 중요한 발전은 피시민과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공정위가 부단히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용 교수님께서 공정위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내일 분석해 주실 예정입니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다른 선진국의 경쟁당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김상조 위원장님 취임 이후의 공정위는 이른바
거래에 있어서 갑을 관계에 대해서도 역할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박상인 교수님과 주진일 교수님께서 재벌 정책과 갑을 관계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실 예정입니다.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남용하여 다른 경제 주체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그 피해를 원활히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재산권의 확립에 못지않게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회사법과 계약법은 소액주주와 경제적 약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법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부분 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 이런 원론적 반론을 제기하기 전에 회사법과 계약법의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와 거래관계에서 이른바 을의 실질적 권리 보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기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의 발표와 토론은 산업조직학회 차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참여 교수님들의 개인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자가 3명 모이면 5개의 다른 의견이 제시된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on the one hand, 다른 한편으로는 on the other hand, 고려할 사항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경제학자는 필요 없으니까 왜 파리 경제학자를 데려와라.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산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모색은 다양한 의견을 공론의장에서 활발히 토론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오늘과 내일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강철규 교수님께서 우리의 경제 현실과 발전 방향 그리고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기저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 주최 측에서 특별히 요청을 드려서 어려운 강연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고려대학교의 ICR 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이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기조 강연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목을 이 주최 측에서 한국 경제 현황과 발전 방향 그리고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에서 엄청나게 큰 제목을 줘가지고 기조 강연으로서 이게 적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자료를 좀 준비했으니까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한 30분 이내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중요한 줄거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엔터를 누르면 되는 다음에 우리 경제는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다시피 몇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문제는 이 큰 거 3가지만 추려서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하는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소득 분배에 있어서 양극화가 아주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그 성장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는 전환기라는 거죠. 과거 반세기 동안 우리가 잘 해왔던 소위 캐치업 시대, 따라잡기 시대의 성장 패러다임이 이제 한계에 도달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성장 패러다임으로 가야 된다 해서 혁신, 특히 자생적 혁신의 시대라고 저는 자주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생적 혁신의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잘 풀면 한국 경제는 희망이 있다 하는 게 제 오늘 얘기의 논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 방향은 자생적 혁신 시대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합니다. 뭐지? 네, 됐어. 그리고 이제 소비가 사실 중요한데 우리가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소비는 미덕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특히 중하위층 소득이 증가해야 소비도 증가하고 또 우리 GDP를 성장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요즘 남북교류 확대 기대가 부풀어가 있습니다만은 한반도를 아우르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대개 어떤 개념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공정거래 정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공정거래가 추구하는 기본 가치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것은 이 다음 페이지에 이 잠재 성장률을 표로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만은 보시면 알겠지만 70년대는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10% 정도, 그러다가 이제 80년대는 8%대, 90년대는 6%대로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2001년 10년까지 4%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서 15년까지는 그래도 3%대를 유지했는데 16년에서 지금 18년인데 그 2020년 그 사이는 2%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 현재는 2%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는 2020년대에는 1%대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0년대부터 보면은 6%에서부터 매 5년마다 1%씩 하락하고 있어요. 잠재 성장률이. 이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요인은 잘 아시다시피 생산성이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자본이 부족한 건 아닌데, 자본은 있는데 풍부한데 기술이 문제예요. 지금 기술의 도입과 모방을 해서 그동안에는 그 번영을 해왔습니다만은 그것이 한계에 도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투명성, 부패지수 이런 것들이 악화되거나 정체되거나 그런 상황에 있다. 최근에 KDI 조덕상 박사가 발표한 논문이 경제력 집중에 따른 기업 간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발표했는데, 아주 이것이 지난 5월 달에 나왔어요. 이 한 구절을 요약해 보면은 대기업 집단에 속해 있는 기업이 독립기업보다 과도하게 많은 자본을 점유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있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죠. 이런 것이 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소비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뭐 등등 그 외에 다른 요인이 많겠습니다만은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대로 가면은 1%대로 내려갈 것이다 하는 것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조금 빠르다. 선진국이 되면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건 확실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빠르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 그게 하나의 큰 문제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 문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예요. 우리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2차 대전 이후 45년, 47년부터 70년대 중반까지를 대번영기라고 합니다. 이 기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 신자유주의,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신자유주의 정책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후부터는 그 양극화가 미국도 굉장히 심화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케티나 IMF 다 우려하는 이론들이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 양극화는 이 90년대 중반 이후에 급속하게 악화가 돼요. 그것이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그림을 잠깐 봐주시면 이 빨간 이 색이 미국이고 한국이 파란색이고 일본이 초록색인데 이게 1930년대 제일 좌측에 대공황 때죠. 대공황 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한 겁니다만은 좌측이 그 퍼센트입니다. 20%, 15%, 1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40년대 중반까지 뉴딜로 인해서 미국이 상당히 이게 각국의 상위 1%의 소득 집중도거든요. 미국이 대공황 때 23%까지 갔었어요. 상위 1%의 소득 집중도가. 그래서 점차 이제 내려와서 뉴딜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전쟁이 끝나고 투자가 전후 복구 사업 투자가 늘고 하면서 47년경에서 75년경까지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상위 1%의 소득 집중도가요. 그래가지고 대번영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던 것이 신자유 정책 이후에 다시 쫙 올라가서 2000년대 들어서면 다시 20%를 넘어가고 드디어 2008년에 금융 위기까지 이제 오죠. 거기 보면은 한국 통계는 제대로 나오질 않아서 그 90년대까지는 비교적 우리도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통계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파란색이 올라가고 있죠. 물론 미국만큼 아직 1인당 1% 소득 집중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급속하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밑에 그 초록색 일본인데 일본보다도 훨씬 지금 높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피케티의 그 21세기 자본론의 기본 메시지가 그 양극화가 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 자본주의 국가의 대부분이 그렇다. 300년 동안 보면 그렇다는 건데 왜 그러냐? 자본 수익률 R이 이 경제 성장률 G보다 높아서 자본가는 항상 더 높은 소득을 가지게 돼서 부의 불평등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하는 게 피케티의 메시지죠. 그래서 R이 G보다 큰 경우에 불평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이제 피케티가 역사적으로 보여준 통계를 가지고 조세 자료를 가지고 이제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기에 따라 좀 다르고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피케티 제2법칙이라는 것은 알파 이퀄 R 베타인데 알파라는 게 이게 그 자본소득 분배율입니다. 그리고 베타는 그 자본소득 비율이라 자본과 그 GNP 성장하는 소득과 소득으로 나눠진 비율인데 이게 베타는 결국 성장률분의 그 저축률로 수렴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한국의 경우 계산해 보면은 대개 한 5 내지 9배, 500% 내지 900%가 된다는 거예요. 가령 900%라고 하면은 R이 5%다, 자본 수익률 5%다 하면 5, 9, 45, 40 알파는 자본소득 분배율이 한 45%가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건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국가별 상위 10% 소득 집중도가 미국이 48, 한국이 45, 일본 40, 프랑스 32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2012년경이거든요.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15년 통계가 일부 나와서 그걸 갖고 보면은 더 나빠졌어요. 미국이 50, 한국이 48로 갔습니다. 한국의 부의 집중에 대해서 그 김낙연 교수가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광복 이후 상위 소득 비중이 급속히 하락해서 해방과 농지개혁, 전쟁 등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90년대 초반까지는 비교적 우리나라도 그렇게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았었다 이런 얘기고 산업화 시기에 이 상공업 종사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부의 집중도는 낮은 상태를 유지했었다 이런 얘기고 90년대 중반 이후에
급격히 소득 집중이 일어나고 있다. 산업구조 재편, 뭐 항제 세율의 인하, 이건 김나경 교수 얘기고요. 97, 98 애완위기 이후 중산층 몰락과 기업 지배구조 변화 이런 것들이 원인이다. 근데 제가 이런 통계를 좀 가져와 봤어요. GDP와 개인 소득 증가율을 비교해 놓은 건데요. 확실히 90년대 중반 이후에 개인 소득이 GDP보다 그 증가율이 낮아졌어요. 그 이전에는 개인 소득이 84년부터 94년까지 나온 자료 보면은 항상 GDP 성장률 위에 개인 소득 증가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 이후에 이게 역전이 되거든요. 이때부터 악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계 소득과 기업 소득의 비중 추이를 보면 이것도 보시다시피 95년 좀 지나서 기업 소득도 쭉 떨어지죠. 파란 게 기업 소득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기업 소득은 쫙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상승 곡선을 타고 있고 가계 소득은 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그래가지고 이 가계 부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양극화, 소득 불균형의 그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 한국의 양극화가 어느 정도 급속화됐냐 보면은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가 48.5%입니다. 15년입니다. 이건 15년 통계입니다. 2015년. 미국 50%보다 두 번째로 높다. 선진국 중에서도 말이에요. 영국이 39%, 일본 42%, 프랑스 30.5%보다 높다. 그 다음에 2000년에서 2015년간 15년 동안에 한국은 12.1%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95년에서 12년간 미국은 7.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일본은 6.5%포인트, 프랑스는 오히려 개선됐어요. 마이너스 0.1%포인트로 개선이 됐다. 한국이 유난히 이 2000년에 들어서 이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가 높다. 이걸 부의 집중도, 소득만이 아니라 뭐 토지 건물 등 부의 집중도로 보면은 한국의 상위 10%가 66%를 가지고 있다. 1%가 25.9%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동연구원 통계를 가지고 본 건데요. 상위 1%가 2000년에는 9%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2010년에 12.7, 2015년에 14.1 올라가고 상위 10%는 36.4에서 48.5로 이렇게 해서 12% 올라갔다는 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소득 분포가 나빠지고 있는 것이 뭐가 문제냐 하는 걸 이 IMF 보고서가 비교적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나온 페이퍼인데 불평등은 소득의 이동성과 기회 부족의 신호다. 높은 기회의 불평등은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불평등의 확대는 정치력과 의사결정력을 소수의 손에 집중시키고 인적 자원을 왜곡 사용하고 투자를 감속해서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한다. 로비스트로 하여금 금융 완화 정책을 밀어붙임으로 금융 위기를 초래하게 했다. 이게 에이스 모글루라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뭐 이런 책을 공저로 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의 불평등은 개인의 교육적, 직업적 선택을 무너뜨린다. 그것이 정상적이 아니고 지대, 렌트에서 나온 것이라면 인센티브 구조를, 올바른 인센티브 구조를 또 무너뜨린다. 이 스티글리츠가 한 얘기죠. 결과적으로 자원 배분의 오류, 부패, 정실주의로 나가게 되고 신뢰가 상실하고 사회적 응집력이 붕괴되고 미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불평등이 순기능도 있어요. 그거는 뭐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심하게 급속하게 양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냐? 조금 더 넓게 시야를 넓혀보면은 이 신분 격차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나는 그
2차 대전 전까지, 우리가 해방 전까지, 구체적 더 정확히는 농지개혁 전까지는 우리도 양반 상놈의 계급사회였어요. 그것이 지주 소작 관계가 확실하게 있었거든요. 그것이 농지개혁 이후부터는 평등사회로 바뀌었다. 이 평등이라는 개념이 지난 반세기 한국인들의 다이나미즘, 역동성에 나는 원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등하게 됐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다시 이런 평등이 사라지고 있어서 신분 격차 시대로 소득 격차가 심화됨으로써 그 희망 상실 계층이 늘어나는 신분 격차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것이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앞으로 이 문제를 그 양극화 문제를 그저 단순히 소득이 벌어진다 하는 정도만 볼 것이 아니라 신분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삼포전이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 몇 년 전에 하류 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신분이 4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적 공산 사회는 격차가 없는 사회인데 이건 희망이 없는 사회다. 똑같으니까. 그다음에 격차 고정 전근대 신분 사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 그 산업공상 그 시대 지주 소장이 있었던 그런 시대와 같은 전근대 사회 얘기죠. 그리고 근대로 와서 격차가 조금 있는 것은 노력의 반영이다. 노력하면 계층이 상승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가진 이런 시대가 있었다. 일본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도 언제부턴지 이 희망 격차 사회로 가고 있다 하는 사람이 이 삼포전이라는 사람의 주장인데 희망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분리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희망 격차 사회. 우리나라는 일본은 난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심하게 돼 있다. 삼포 세대 무슨 세대 하는 것이 다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양극화 자체보다도 이런 격차 시대가 돌아오면은 역동성이 확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문제는 우리 패러다임, 성장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캐치업 시대가 한계에 지금 도달하고 있다. 이 잠재 성장률이 2%로 떨어졌다. 부실 징후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위험 기업 수가 늘고 있다. 부패, 위험 부채, 이제 이 과거 효자 산업들에서 전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가계빚이 지난 1분기에 보니까 1,468조 원이 됐더라고요. GDP에 이제 2017년 말로 해서 92.8%나 되는데 OECD 평균이 70%인데 우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소비도 위축시키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금융위기라든가 위험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로 볼 때 따라잡기 시대, 캐치업 시대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이렇게 징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혁신 시대로의 전환기다 이렇게 봅니다. 곡선을 그리면 로지스틱 커브죠. 이렇게 개발연대는 이렇게 성장이 올라가다가 지금 위에 정체되어 있거나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그것을 다시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것은 혁신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혁신 시대, 따라잡기 시대에서 자생적 혁신 시대, 그것도 자생적 혁신 시대로 전환할 시기인데 캐치업 시대라는 건 모방과 도입과 모방의 시대거든요. 그게 이제 한계 도달했는데 기술로 보면 분명하죠. 이 덕분에 전통산업 쇠퇴하고 정치하고 중산층이 몰락하고 소비도 둔화하고 이런 것이다. 대번영은 기술 도입과 모방을 넘어서 자생적 혁신이 일어나야 가능하다. 그 노벨상을 탄 펠프스라는 사람이 그 대번영의 조건, 그래스루트 이노베이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걸 읽어보면은 자생적 성장국이라는 것은 200년 전부터 지금까지 3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국, 미국, 독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대부분 도입과 모방국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할 것 없이 다 그런 그룹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뛰어넘는 자생적 혁신 시대로만 간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 자생적 혁신은 그 역동성과 다양성에서 나오고 경제적 자유, 문화, 제도개혁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문제,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높일 수 없겠는가 하는 문제, 양극화 해소로 이걸 해소시켜서 중하위층의 소득 상승과 신분 이동의 길이 열릴 수 없겠는가, 또 자생적 혁신 시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없겠는가, 이 세 가지 문제만 풀면은 확실히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앞으로 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느냐. 상당히 힘들긴 힘들지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보몰이라는 사람이 그 네 개 자본주의를 카테고라이즈를 했더라고요. 보세요. 보몰하고 라이턴하고 뭐 세 사람이 쓴 책. 왜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지만 굿 캐피탈리즘, 배드 캐피탈리즘이라는 책인데, 그거 보면은 이 국가지도 자본주의라는 게 스테이트 가이디드 캐피탈리즘이라는 게 있고, 정부가 승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특정한 산업들을 지원해서 시장을 지도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그랬어요. 개발연대 초기에 그랬습니다. 과두지배 자본주의, 올리가키 캐피탈리즘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권력과 부의 상당 부분이 소수의 개인, 가족의 집단에 의해서 보유되고 있다. 중동, 아프리카, 뭐 이런 석유 재벌들, 또 우리도 만약에 20대 재벌이 우리 경제를 꽉 지배를 하고 있다면 그것도 일종의 올리가키 캐피탈리즘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빅폼 캐피탈리즘, 대기업 자본주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유럽이나 일본 현재 그러니까 전형적이다, 이 사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중요한 경제활동이 기존의 거대 기업에 의해서 수행된다. 그래서 상위 10대 기업을 보면은 일본이나 독일은 잘 안 바뀐대요. 10년이 지나도 잘 안 바뀌는데, 미국은 잘 바뀐다는 게 10년 만에 10대가 자주 바뀐다. 우리나라도 잘 안 바뀌죠. 그리고 이제 기업가 자본주의, 엔터프리너리얼 캐피탈리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이 소규모의 혁신적 기업에 의해서 연출된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이 보물 등등이 바라는 것은 이 기업가 자본주의가 돼야 자본주의 역동성을 가지고 혁신이 가능해진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대체 기업 중에 얼마만큼이 이 엔터프리너리얼 캐피탈리즘이 되려면 얼마만큼이 이런 기업가에 의해서 경영되는 창의적 기업가가 도입되면 되겠느냐. 한 10%만, 새로 생기는 기업의 10% 정도만 그런 기업가적 기업, 혁신 기업들이 나타나면 그 역동성이 생기고 이 활력이 돋고 엔터프리너리얼 캐피탈리즘의 요소를 갖췄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동성이 높은 경제에서는 아이디어 주도의 활동들이 전체 노동의 10분의 1수까지 이룰 수 있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런 혁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솔직히 말해서 기업가가 많이 탄생해야 된다. 이 전문 경영인, 이 지금 대기업들에서 일하는 전문 경영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은 엔터프리너라고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영 전문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금융이 있고, 인사가 있고, 마케팅이 있고, 노사관리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한국 대기업에 일어나는 훌륭한 경영 전문가들은 이 인사하고 파이낸싱 이거는 잘 안 해요. 이건 오너가 하죠, 오너가. 그리고 나머지 마케팅하고 노사관리, 그다음에 협력업체 관리 뭐 이런 것만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그건 엔터프리너라고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이 집사형 고급 경영자죠. 이 엔터프리너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아이디어 창의력을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사업화시키고 그다음에 금융 파이낸싱해서 돈 도와주고 말이지, 해서 기업으로 키워내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 우리나라에. 근데 그런 유능한 인재들이 전부 대기업 취직하거든. 자기 사업을 안 하고. 이게 하나 우리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생적 혁신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도록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
특히 이 공정거래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막고 있어요. 그렇게 가지를 못하게 공정거래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 그 엔트리 베리어 진입 장벽을 만들고 있고 다 크질 못하게 만들고 있고 있으면 시장에서 추출해 버리고 대기업이 다 차지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잘 안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에 교육 개혁이 사실은 또 필요해요. 대입 자유로 나는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 고등학교부터 선택 과목제가 있어가지고 창의력 있고 아이디어 있는 애들이 자기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수능 가지고 일렬로 쫙 사람 세우는 건 안 된다 이거지. 그 창의력이 아니죠. 이거는. 그다음에 지적 소유권 조그만한 거라도 이걸 철저하게 보호하고 보상하는 제도가 보장이 돼야 된다. 정부 규제 개혁도 하나 더 넣을 수 있어요. 규제 개혁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규제는요, 우리 캐치업 시대 규제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혁신 시대에 맞는 규제가 아니에요. 캐치업 시대의 규제들은 혁신 시대에는 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걷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전혀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을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선진국들의 민간 소비 증가율은 GDP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했습니다.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도 2만 달러 도약기에 평균 59.6, 60%쯤 됐죠. 3만 달러 도약기에 60.7%로 올라갔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 4만 달러 도약기에 61.9%로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미, 영, 독일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은요, 국민소득 도약 과정에서 민간 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지속 하회하고 민간 소비 비중도 2만 달러 도약기에 55.7%에서 3만 달러 도약기에는 48.1%, 40%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대경제원자는 이거 보시면은 2008년에 52.4%였거든요. 근데 이게 쫙 떨어져 가지고 50%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48.7, 2017년에 48.1로 떨어지고 있어요. 소비가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소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그런 걸 볼 수. 이것도 이제 그 같은 건데, 이 파란 선이 경제 성장률이고요. 이 빨간 점선이 이제 이 민간 소비 증가율인데 계속 2000년도부터 봐도 하락하고 있잖아요. 추세선으로 봐도 그 밑에 있어요. 경제 성장률 이하에 있습니다. 이 소비가 중요하다는 것과 관련해서 잠시 좀 그냥 맨더비를 이제 한번 소개를 하고 싶어서 내가 적어왔는데요. 꿀벌의 유화 다 아시잖아요. 꿀벌의 유화. 이 맨더비는 꿀벌 사회를 풍자해서 개인의 악덕이 사회의 미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곳이든 다 속이기 마련이니 속임 수 없는 일자리는 하나도 없다. 의사, 변호사, 성직자, 병사, 신하 등 모든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구석이 다 악으로 가득한데 그래도 전체로 보면 낙원이다. 무리 가운데 가장 못된 놈까지도 전체 이익에 도움을 줬다. 사치는 강한 뱅이 100만의 일자리를 주었고 얄미운 오만은 또 다른 100만을 먹여 살렸다. 이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장을 돌아가게 하는 바퀴. 뭐 사치든 오만이든 일자리만 창출하면 사회의 미덕이다. 사치가 나라 전체의 부를 망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맨더빌이 이 책을 내놓고 나서 사회에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요. 이 책은 금서가 되기도 했어요. 프랑스에서는요. 그리고 교황청에서도 굉장히 성직자를 사기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싫어했고 뭐 그랬는데 사실 이 소비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고요. 또 다른 이 아담 스미스한테 영향을 줬어요. 그 후에 50년 후에 아담 스미스한테 영향을 줘서 아담 스미스가 그 이기심에 의해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면 그게 사회 전체로 보이지 않는 손해에서 이익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인스한테도 영향을 줬어요. 케인스가 모두 균형 재정을 요구하는데 적자 재정을 해서라도 소비를 진작시켜라. 대공황 때 그런 주장을 했다. 유효 수요를 창출해라. 맨더빌이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도 맨더빌이 하나 있어요. 박제가입니다. 초정 박제가. 검소가 아니라 소비가 미덕이다 하는 얘기를 북학이 시정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맨더빌보다 한 50년 후입니다만은 초정은 중국의 주택, 수레화, 말, 색채와 비단이 화려한 것을 보고
중국이 사치로 망한다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검소함 탓에 반드시 쇠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나라 안에 진주를 캐는 집이 없고 저자의 산호 따위 보배가 없다. 또 금은을 가지고 가게에 들어가도 떡과 엿을 살 수 없는 형편, 이것이 참으로 검소한 풍속 때문일까 아니다. 그것은 이게 중요한 이제 우물론이 나와요.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니 생산할 줄 모르고, 생산할 줄 모르니 백성은 나날이 궁핍. 대저 재물은 우물과 같다. 물을 길어 쓸수록 계속 가득 차고 길어내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비싼 옷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에 비싼 사람이 없어지고, 그 결과 여성의 기술이 피폐하고 조잡한 그릇을 트집 잡지 않고 물건을 만드는 기교를 숭상하지 않기에 나라 안에 장인, 도공, 풀무장이가 할 일이 사라졌고, 그 결과 기술이 사라졌다. 산업을 박대함으로 상업 자체가 실종되었다. 그래서 생산은 마치 우물과 같아서 많이 소비할수록 더욱 생산량이 증가하고 그 기반이 튼튼해진다는 주장인데, 소비가 생산과 일자리의 원천이고 부와 기술의 원천이라는, 소위 소비가 미덕이라는 점에서 맨더빌과 같은 주장을 사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소비가 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양극화가 된 이런 사회에서는 중하위층 소득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게 매우 10분. 오케이. 그래서 이 중하위층 소득 증가가 GDP 성장을 견인한다 이렇게 보는 IMF 보고서가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중요 메시지가 Income Distribution Matters for Growth죠. 상위 20% 소득 1%포인트 증가하면 GDP 0.08포인트가 낮아진다. 그 다음에 하위 20% 소득 1%포인트 증가하면 GDP 0.38%, 그 다음 20%는 0.33, 그 다음 20%는 0.27. 이게 하위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체 성장률에 플러스 효과고, 상위는 뭐 당연하죠. 소비 성향이 낮으니까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은, 그래서 정책 당국자는 중산층과 빈곤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IMF가 내세우는 이 정책 수단들을 보면은 교육과 건강 케어, 그리고 잘 목표가 설정된 사회 정책들, 복지 제도 같은 것이죠. 그걸 더 접근하게 용이하게 하고, 노동시장 제도를 빈곤층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선진국은 기술, 인적 자원 여기에 대한 개혁과 누진적 조세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머징 마켓 디벨로핑 컨트리에 대해서는 금융 포용이 필요하다. 금융 차별이 많다는 거예요. 금융 소외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돈을 못 쓰고 부자는 쉽게 쓸 수 있고 그런 얘기죠. IMF 자료고요. 피케티는 이러한 불평등을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주장을 했는데, 우파에서는 상당히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해결책은 터무니없다 이렇게 하고, 좌파에서는 자본주의 본질을 잘 설명했고 해결책이 또 옳은 것이다 해서 아직 논쟁이 지속되는 겁니다. 미국 대공황 때요, 어떤 정책을 했는가 잠깐 보시면은, 독점으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으니까 상위 1% 소득 23%까지 치솟았죠. 구매력이 추락하고 증시가 폭락하고 금융기관이 3분의 1이 다 문을 닫았어요. 루즈벨트 뉴딜이 그때 나왔는데, 중산층 소득 향상을 위해서 임금 상승, 실업보험, 사회복지 확대, 교육개혁, 대규모 사업, 재원은 어떻게 하느냐, 부자증세, 그리고 정부 재정지출 확대예요. 부자증세를 어느 정도까지 했냐? 한때는 이 상속세를 부자에 대한 상속세를 80%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를 사회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그때 엄청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이제 뚫고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47년, 75년간 대번영 기간이 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보면, 노동소득과 자영업 소득을 증대시켜서 노동 분배율을 개선하고, 뭐 최저임금제, 생산성 임금제, 일자리 창출 등등 이런 걸 하겠다 하는 것이 이게
자료가 홍장표한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반도 신경제, 이건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걸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기회, 잠재 성장률 높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내 생각인데요. 다만 요것만 잠재 성장률 높일 수 있고 중소기업의 기회가 되고 물리 에너지 벨트 만들 유라시아를 연결할 수 있고 뭐 3080 3만 불 인구 8천 클럽에 가입할 수도 있는, 나중에 얘기지만 가입할 수도 있지 않냐. 동북아 지역 평화정차에 기여하고 이 작년도 여기 자세한 내용은 17년 7월 7일 신베르린 선언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공정거래 정책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공정거래 정책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를 푸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기본 토대다. 같이 서 있는 하나의 과제가 아니고 기본 토대가 된다는 것이고, 이건 그냥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중요하다, 공정정책. 이 공정거래가 추구하는 3대 가치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보겠는데, 자유, 공정, 소비자 우생. 우리 공정법 제1조 목적을 보면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공정, 자유, 소비자 후생, 이것이 3대 가치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정정책이 무슨 관련이 있냐, 이런 거와 자유와 관련해서는 타자유해의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 자유의 동전, 타자유해라는 것은 나의 자유를 추구하되 남의 해가 되지 않는 한 내 자유를 추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타자유해. 그걸 타자유해의 원칙이라고 그냥 읽어요. 보통은 자유원칙이라고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영어로는 do not harm to the others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라는 원칙인데, 이 기본 원칙이 아니냐. 남의 자유의 동등성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소극적 자유, freedom from, freedom to, 적극적 자유는 freedom to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사야 벌린 얘기인데 여기서는 뭐 설명을 제가 많이 안 했습니다. 소극적 자유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얘기만 말씀을 드려놓고, 공정이라는 건 뭐냐? 여러 가지 공정의 개념이 많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분배의 평등보다는 기획운동이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절차의 정당성, 법과 규칙을 준수하고 또 법률 장벽을 어떻게 이걸 넘을까, 이런 등등, 이런 걸 생각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생기고, 기여도에 따른 보상이에요. 1인 1표가 아니고 1주 1표거든, 경제에서는. 그래서 기여도에 따라서 일한 만큼 또 보상을 한다. 소비자 후생이 제대로 되려면 경제학에서는 시장경제제도가 제대로 돌아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상승돼야 이 후생이 늘어나죠. 이거 중하위층 소득 증가와 매우 관련이 되는 것이고, 또 기술 혁신이 이루어져야 후생이 됩니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그 설명을 뭐 조금 붙이면은, 자유에 관해서 보면은 아마티아 센이 이 발전이란 인간이 향유하는 실질적 자유를 확장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발전 자체가. 이 맥컬럼은 X is free from Y to do or become G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뭘 하거나 또는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남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스러운 거, 이게 자유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에 제일 인용이 많이 되는 것은 한 프린스플인데, 이게 JS 밀에서 나옵니다. 밀의 자유론에서 판단력이 있는 성인이라면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등 모든 자신의 것에 관해서 타인에게 위해가 미치지 않는 한, 비록 그 결정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자기가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이걸 타자유의 원리라고 합니다. 타인에게 위해가 미치지 않는 한. 그래서 이거는 남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은 수업 시간에 라디오를 막 틀어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자유의 동등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유를 보장하되 자유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그런 자유 경쟁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유 경쟁과 타자유의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장 경제는 자유 경쟁을 통해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이 개인적 자유라는 것은 이러한 자유가 보장될 때 개인적 창의와 정신을 충분히 발휘시켜 사회가 갖는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시장 경쟁을 촉진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 이게 하이에크예요. 또 경쟁은 시장 참여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정보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궁극적으로 미지의 그리고 미실현의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자유원칙을 지켜서 우리가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얘기입니다. 진입장벽, 독점, 시장 지배의 남용 행위 등 다양한 타자 유해를 방지함으로써 자유의 동등성을 회복해서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이는 양극화해소, 중하위층 소득 상승, 혁신 경제에 기여한다. 공정이라는 게 뭐냐?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이다. 이걸 심리학자들은요, 도덕적 해계로 이 정의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심리적 부, 이 물리적 부가 아니라 피지컬 웰스가 아니고 사이콜로지컬 웰스의 수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심리적 부라는 건 마음이 평안한 상태예요. 근데 마음이 좀 불편해. 그러면 나 해악이나 손실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건 마이너스 심리적 부의 상태인데, 이 경우에는 보상을 받아야 정의롭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 그런 걸 좀 내가 원용을 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마음의 빚이 없는 교환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공정경제라고 보지 않겠나. 이것은 시장의 수요 공급 간의 자유, 교환의 자유가 보장돼서 균형 가격이 이루어질 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극대화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이 공정경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경쟁은 분배의 평등, 그러니까 병사 1인당 군복 한 벌씩 다 주는 것, 분배의 평등이죠.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기회의 균등을 줘서 능력껏 그 경쟁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그다음에 절차의 정당성 존중, 계약도 지키고 법과 룰을 지키고 그걸 또 잘 하는 기여도에 따른 보상, 일한 만큼 대접받는 것, 기여한 만큼 의사결정을 갖는 것, 소액주주도 기여한 만큼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등등. 그래서 공정이라는 것은 기회균등, 절차의 정당성, 기여도에 따른 보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후생 증가 쪽으로 가면은,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 또는 만족 극대화 추구하고 선택 대상의 다양성의 증가를 바라고 소득 증가 시 이제 후생 증가한다는 것인데, 아담 스미스가 이미 얘기했죠. 이 자유주의를 잘 구현하는 최선의 제도가 바로 시장 경제다. 시장 경제가 결국은 효율을 높여서, 경쟁과 분업의 효율을 높여서 교환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이런 얘기고, 이 시장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가격 기구가 발전돼, 시장 제도에. 그래서 가격 신호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선택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되는데, 그걸 이 카르텔이나 독점 등이 이 시장 경제의 제1의 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가격 기구를 혼란시키고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타자위, 대표적인 타자위의 예가 카르텔 독점이다. 이 시장의 자유경쟁 속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독과점이 있죠. 그것의 지위남용 행위도, 이것도 물론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담합하거나 또 정부의 규제 때문에 생기는 이런 독과점, 시장 질서에 대한 간섭, 왜곡, 훼손, 파괴는, 이건 더 아주 악질적인 그런 시장 경제 파괴 타자 위해의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 후생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많죠. 시장 경제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독과점 일반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그 다음에 소비자 일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너지, 통신, 전기, 가스, 교통 등 산업의 적정 가격은 뭐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고, 소득 증가가 소비자 후생 증가에 매우 중요하다. 이건 중하위층 소득 증가가 다수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국민 경제 성장에도 기여한다. 그 다음에 기술 진보,
창의력 아이디어를 살리기 위해서 공정하게 보호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냐? 오히려 기술 탈취와 비보호로 기술 개발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 아닌가? 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상품의 용역, 상품과 용역의 다양성 증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소비자의 만족과 선택과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이 다양성의 증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새로운 상품과 용역을 자꾸 제공해 줘야 된다. 예, 공정거래 정책은 그래서 소득 증가와 양극화 해소, 혁신 경제를 위한 토대다. 예, 공정거래 정책은 미래 발전을 위한 토대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참고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어요. 자유 원칙 위배, 즉 타자위의 원칙 위배의 종합 선물 세트가 저는 기업 집단의 타자위회라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뭐 그런 논의도 오늘 토론회 발표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생각을 해볼 문제고, 초기 조건을 어떻게 할까. 기획운동을 해주긴 하는데 인생의 출발점에서 구조적으로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빈부격차가 있고 말이지, 이런 초기 조건이 이니셜 엔다우먼트가 다를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무조건 자유경쟁해라? 그건 놔두고 그게 공정한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시장 패배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에 낙오자가 반드시 생기는데 그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실업보험제도 무슨 제도 이런 게 다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공정거래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인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설명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세미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1부와 2부의 사회를 국민대학교 경제학과의 김정민 교수님이 맡아주시고 각각의 패널들이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패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70분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김정민 교수님만 소개해드리고 나머지 진행은 김정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예정대로 70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일차 강연은 현 정부 경제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 및 대기업 집단 정책에 관해서 살펴보고 토론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에서는 기업거래, 특히 가불관계에 관해서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로 삼게 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대기업 집단 정책 분야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부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분은 제 왼편에 앉아 계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교 주진열 교수이십니다. 예, 그리고 토론은 주하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님과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 정책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주진열 교수께서 20분간 토론을 발제를 맡아주시고 그다음에 두 분 토론자께서 각 10분씩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플로어에서 자유스럽게 질문과 대답을 한 토론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 교수님 발표해 주시고 아마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는 기업 거래와 이제 지위 남용의 문제입니다. 이른바 보통 통상적으로 갑질이라고 칭하는데 저희 이제 독점규제법 내지 이제 공정거래법 분야에서는 지위 남용이라고 이제 그 칭을 말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는 서강대학교 주하연 교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토론을 맡은 서강대학교 주하연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발제문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실지 몰라 이제 해당하는 레퍼런스를 달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실증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의 갑을 관계, 특히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주셨던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 정책과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공정위 기업거래 정책과장 이동원입니다. 예. 저는 오늘 그 현 정부 공정거래 정책 1주년 성과 과제 이런 주제에서 하도급 쪽에 국한해서 현재 좀 평가해보고 과제를 생각해보는 그런 자료로 하겠습니다. 지금 PPT는 본 자료에는 없고 아마 유인물로 별도로 자료가 배포됐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공정위가 갑을 관계를 상생 협력 그리고 성과 공유 관계로 전환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들 자리에 앉으셨으면 오늘 제 2부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집단 정책 분야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토론은 첫 번째 토론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집단 국장을 맡고 계신 신봉삼 팀장님, 그다음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영수 교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희 교수께서 20분 발제해 주시고 각 토론자께서 10분씩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방금 소개받은 박상현입니다. 제가 20분 정도밖에 없어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재벌 정책 간단하게 먼저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남은 올 기간 동안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이라든지 경제민주화 TF를 통해서 이런 안들을 좀 잘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상현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라운드 테이블 사회자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인호 교수님이십니다. 역시 산업조직학회 전 회장도 하셨고 우리 ICR 센터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희 라운드 테이블은 앞에 1, 2부에서 발표한 내용 그리고 그것을 포함해서 이번 그 정책 토론회 주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략 오늘 토론하실 분들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실 것 같아서 약간은 조금 교통 정리를 하려고 그 토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받아봤는데요. 그럴 위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고 이미 그 1, 2주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토론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부분은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김남근 변호사님부터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저희가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새로운 위원장님 오시고 나서 1년 동안 성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주제에 대해서 어차피 답은 없는 거고 생각하시는 방향들이 상당히 다르지만 같이 모여서 토론함으로써 좀 더
뭐랄까 계몽이 됐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이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내일은 아마 그 규제의 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저희들의 그 정책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